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으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생생법률쇼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자, 제 옆에는 전희연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희연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엊그제 같기도 하고 세월이 참 빠릅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저희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송 중에 궁금한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법률 이슈 토크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눠볼지 미리 만나볼게요. 지하철부터 아이스크림까지 생활물가 줄인상한다. 위기 딛고 도약할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이번엔 식품이다. K푸드의 세계적 인기. 네, 어떤 이야기들일지 법률 이슈 토크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지하철부터 아이스크림까지 생활물가 줄 인상한다입니다. 아, 이제 저희가 추석이 지나고 나서 일상생활에 아직 조금 적응이 덜 된 것 같아요, 저는. 네,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평론가님은? 예, 저는 뭐 긴 연휴 동안 일정이 있어 지방에 다녀왔고. 일도 하셨대요. 네, 그리고 예. 또 이제 그 생방송이 있는 방송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또 일하면서 네. 연휴가 그냥 후다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나갈 때가 있다는 건 또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또 쉬지 못하셔서 또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이번 추석 때 대부분 이제 가족을 만나러 달려가고 또 함께 먹을 음식을 요즘에는 산다고 하죠. 차리지 않고 사는 분들도 많고 그랬더니만 이제 통장이 텅장이 된 그런 집안들 많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물가가 너무 높아서 조금 잡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외식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외식 자주 하시나요? 공감하시는지요? 예, 그런데 제가 사실 이번 추석 때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네. 저희 친척분들 중에 솜씨가 굉장히 좋은 분이 음식을 딱 해왔어요. 근데 잡채가 뭔가 평소와 달라서 보니까 시금치가 없었습니다. 아, 잡채는 또 시금치가 좀 시금치가 포인트인데. 한 단에 12,000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 단에요? 네. 어마무시한 가격이죠. 그럼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 너무 고민을 하시다가 청경채를 냉장고에서 뒤져보니 있더라. 근데 청경채도 다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어른들 표현으로 꼬다리를 썼다. 지금 이게 이제 물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 뭐 싼 지역은 싸겠습니다만 또 제수상에 올리려고 하는 크고 좋은 거 사시죠? 너무 비싸더라. 네. 그래서 사과는 정말 제수용량 몇 개 샀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걸 절감을 했고,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명절에 이제 출가한 자녀들이 고향으로 내려오면 이제 소고기를 좀 구워줘야겠다라고 네네. 하다가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죠. 소고기가 아니라 돈을 구워 먹는 느낌이 들겠다. 예. 이 정도로 사실은 이 먹거리 문화가 체감 물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네. 추석 때 아무래도 이렇게 장을 보는 계기로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가 참 만만치 않다. 저는 사실 추석 때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올라 있는 상태에서 추석 명절의 특수 때문에 더욱더 오르는 그렇습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마냥 편안한 그 휴일을 보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자,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에 이어서 3%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봤더니 소비자 물가 지수 지난해 같은 달과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3.7% 상승을 했습니다. 이 네. 3.7%라는 숫자는 5개월 만에 최대폭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월급은 3.7%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안 올랐지요. 그래서 네. 직장인들 사이에서 내 월급 네. 빼고는 다 오른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제가 왜 아까 시금치 이런 얘기를 했냐면 농산물 가격이 오름세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농축 수산물을 합했더니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는데 농산물은 7.2%로 폭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식탁을 잘 보시면 네. 농산물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물가 너무 비싸다 맞아요. 이런 말이 더더욱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 생활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요. 144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을 통해서 생활물가 지수는 얼마나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봐서 올랐냐를 봤더니 네. 4.4% 올랐다. 이 생활물가 지수는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가격, 비행기 가격 올랐다 이런 걸 서민들이 확 느끼진 않죠. 네, 그러나 이 그렇죠. 생활물가지수는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쓰는 품목을 토대로 수치를 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체감으로 느끼는 물가가 실제로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3.7%보다 4.4%가 지금 생활물가지수가 네. 높죠. 실제로 느끼는 건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민생과 밀접한 이제 식품 가격이라든지 또 교통요금 인상 등이 예고가 되면서 정말 두렵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른다는 얘기인데, 자, 우선 먹거리 물가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죠. 자, 우리나라 냉장고에 빠지지 않고 있는 식품 하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 뭘까요? 슈퍼 가면, 달걀? 마트 가면 네, 달걀도 있고 또 있죠. 우유? 우유. 자, 우유의 가격이 지금 네. 10월 1일부터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적게는 뭐 3%부터 네. 제가 보니까 많게는 뭐 4.6% 이렇게 올린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유 가격을 우리가 왜 항상 언급하냐면요. 네. 우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가 들어가는 빵, 아이스크림 다 올라갑니다. 이제 예. 우유를 사용해서 가공하는 그러네요. 식품들. 그래서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뉴스에서 기자들이 우유가 얼마 올랐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유 한 품목뿐만 아니라 우유로 인한 연쇄적인 생활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밀크플레이션 지금 하나 우려되는 거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아무래도 직장인들 그리고 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이 대중교통 요금 바로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교통요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가격이 이제 곧 오르는데 이런 부분이 맞물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곳곳에서 물가 때문에 살기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설탕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제가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었죠. 슈거플레이션이란 말도 있습니다. 설탕과 인플레이션.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자 같은 거 만들 때 사실 설탕 안 들어간다고 보기 그럼요. 어렵겠죠. 빵도 그렇고. 아이스크림 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반찬 위에도 설탕 많이 쓰시죠. 네. 비빔국수 할 때 설탕 넣으시죠. 설탕은 무조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어디든. 설탕의 가격이 오른다는 거 식품류의 가격과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인도가 설탕의 최대 생산국으로 꼽히는데 이게 지금 사탕수수 수확이 좀 좋지가 않다라고 해요. 근데 인도에서 일단 인도 내에서도 설탕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수출량을 줄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좀 가격이 국제 가격이 오르겠죠.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좀 뭐 맛있는 거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깜짝 놀랄 소식은 코코아 이런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요. 커피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참 참담하네요. 저는 과자를 잘 안 먹는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과자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서 집었다 깜짝 놀란 적 있어요. 왜냐하면 제 기준 꽃갈콘 이런 것들 500원, 막 700원 이랬었는데 막 1,500원 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봉지가 우리 조그맣게. MC는 너무 500원이라고 하시면 너무 옛날 너무 나이를 사람이죠. 추정하게 하네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죠. 어쨌든 깜짝 놀랄 가격이에요. 쌍쌍바 50원일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른들 입장에서 1,500원. 과자를 본인이 평소에 안 사 네. 먹다가 아이들 데리고 과자 사러 가면 깜짝 놀란다고 맞아요. 하죠. 네. 그리고 뭐 그런 농담도 있었습니다.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있다. 식품업체 입장에서도 너무 비싸면 안 사 먹으니까 양은 또 포장을 줄었어요. 크게 하고 맞아요. 양은 줄이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우유 가격 또 설탕이 쓰이는 가공품 가격, 식료품 가격 다 올라간 지금 상태인데 네. 다른 나라도 다 그래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세계적으로 물가 비싼 도시 하면 일본 도쿄를 많이 우리가 떠오르는데요. 네. 일본과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더 비싸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과 도쿄의 식료품 물가를 비교해봤더니 도쿄보다 평균 34%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왜 전문적으로 이제 여행하는 분들이 이렇게 블로그라던가 유튜브에 네네. 영상 올린 거 보면 의외로 안 비싸다 이런 네.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의외로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12,000원이면 여기서는 한 17,000원, 18,000원 하겠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10,000원짜리 메뉴가 더 많더라. 싸요, 더 싸. 이런 거거든요. 네. 지금 이게 통계로 나온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물가가 싸다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식품 한번 살펴볼까요? 패스트푸드점 뭐 햄버거로 유명한 뭐 편의점의 네. 물가를 한번 비교해봤더니 도쿄가 서울보다 13.1% 저렴했다고 합니다. 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그런데 왜 네. 이걸 감각이 어렵냐면요. 시간당 최저임금이 또 다른데도 이렇게 물가가 차이가 난다는 건 진짜 물가가 비싸다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제가 아까 채소 과일 많이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과 전 세계에서 가장이요? 1kg 가격이 평균 6.48달러, 세계 1위라는 통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물론 이거는 뭐 계절별로 나누면 다 달라질 수 네네.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4일 발표된 통계가 이렇다는 것을 보니까 서민들이 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라는 게 엄살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라는 여러 가지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뭐 조금만 담아도 5만 원이네 이랬는데 장 보러 가서 요즘에는 뭐 10만 원, 20만 원 훌쩍 넘어가니까 카트에 담았을 때 맞습니다. 오. 그리고 뭐 3만 원 이상 사면은 배달해 드립니다라는 슈퍼마켓 대형 큰 네, 것도 남는 게 요즘은 없겠어요. 4만 원 이상 사야, 네. 5만 원 이상 사야 또 이렇게 오르고 있죠. 맞습니다. 자,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번 추석 연휴가 꽤 길었잖아요. 이렇게 여행 가고 또 기름 넣으면서 주유소 들어갔다가 또 기름값도 많이 올랐네. 진짜 안 오른 게 없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이제 리터당 1,800원을 넘더라고요. 네. 지난 4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1,796.33원이고 지역을 봤더니 1,800원대인 곳도 있더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800원대라고 봐야겠는데요. 말씀드린 주요 원인 역시나 네. 유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유가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없다. 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또 여러 가지 가격이라던가 물가를 끌어올린 한 요인이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물가와 관련해서 곳곳에 지뢰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가를 근본적으로 올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혀 유가가 인하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1,300원대로 떨어진 때도 있었거든요. 몇 달 전에 잠시. 지금 오펙 석유 네. 수출기국 사무총장이 앞으로도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고유가가 지속될 것이다. 오펙이면은 세계 최고의 석유 수출 기구니까요. 네, 할 말이 없네요. 거기서 그런다니까. 이제 이곳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두 가지 요인이 같이 들어갑니다. 첫 예. 번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예전부터 계속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다가 주요 산유국 있잖아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감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앞으로도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세수 정책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이걸 차단할 수는 있는데 이런 국제적 흐름을 세수 정책을 통해서 계속 억누르 놓는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즐거운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지만 곳곳에 물가에 미치는 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설탕과 우유, 농수산물 가격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곳곳에서 내려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또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현실을 빨리 자각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네요. 자, 어쨌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가 또 시행 중에 있잖아요. 곧 종료가 됩니다. 지금 시행 중인데도 유가가 이렇게 올랐다면 종료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인데요. 사실 세수도 지금 너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정부들이 늘 안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네. 유가가 너무 오르면 곳곳에서 정말 서민들뿐만 아니라 자가용 운전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고민이 많아지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류세 인하를 어떻게 할 건지가 이번 달 중순쯤에 아마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예를 들면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유류세 인하돼서 기름값이 좀 덜 오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부도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계속 세금 정책을 인하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 세수가 펑크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세수 결손이 60조 원에 달한다고 이미 이제 추산 집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또 유류세 인하를 계속 할 경우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지금 문제가 제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양 측면을 볼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종료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몇 퍼센트냐 그러면 이 부분도 추미애 관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또 대중교통 이용해야지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또 대중교통도 지하철 가격 인상이 또 예고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뉴스를 이제 각종 방송에서 분석하고 전해드릴 때마다 가장 머뭇머뭇거리는 뉴스가 이 대중교통 가격 인상입니다. 사실 뭐 수도권에서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10월 1일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 첫 차부터 성인 기본 요금 1,400원, 청소년 요금 800원, 어린 요금 500원으로 조정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정기권도 기본 요금 인상에 따라서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10월 7일 첫 차부터고요. 네. 그리고 시내버스, 지하철을 비롯한 부산 지역 대중교통 요금은 6일 첫 차부터 오를 예정인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 봤더니 시내버스 요금은 2013년 11월 이후 10년 만에 오르는 거고 지하철 요금은 2017년 5월 이후 6년 만에 오르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또 대중교통 가격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유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오르지 않아 좋다라고 하는데 또 계속 억누르면 이게 또 부채로 쌓이는 경우가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 뭐 정부라든가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분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끝이 없네요. 자, 전기요금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오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금세 또 올랐어요. 네. 지금 한전이 부채 규모가 200조 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업부하고 기재부하고 전기요금 조정을 논의하고 있고 최근에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온 뉴스가 뭐냐면 네. 한전 신임사장 김동철 신임사장이 뭐라고 했냐. 전기요금을 4분기에 최소 25.9원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러니까 한전 사장이 이렇게 주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상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걸 만약에 한 달에 4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던 양을 대입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한 달에 8,000원 정도 오를 가능성도 꽤 지금 큰 건데. 거론되고 있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고소득층에 있어서 이런 물가 영향이 느껴지는 것과 네. 저소득층이 느끼는 물가 영향 기준이 좀 다를 수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취약계층이 느끼는 어떤 어려움이 체감적 경기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200조 원이면 적자가 굉장히 심한 거라서 올리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인상폭과 인상 시기는 이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도쿄보다 비싼 물가, 서울 물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고물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른 나라들 상황 좀 볼게요. 먼저 영국으로 가보면 햄버거가 25,000원, 그리고 런던의 원룸은 월세가 원룸인데 263만 원. 아유, 이거 어떻게 사나요, 이거? 거기 월급은 많이 주나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저임금이나 이런 걸 같이 봐야 물가가 그러니까요. 높다 아니다를 맞아요. 말할 수 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직군별 노동자 연봉의 중간값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햄버거가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영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너무 비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에 세 끼를 어쨌든 세 끼를 요즘엔 다 챙겨 먹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세 끼를 먹는다고 봤을 때는 하루에 그 햄버거 하나 값이 25,000원이면은 햄버거 값이 어떻게 살죠 이게? 그러니까 네. 햄버거는 정말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 될 수도 스테이크 있다. 값 아닌가요? 예. 도대체 왜 이렇게 영국이 높을까? 왜 이렇게 지수가 안 떨어지냐라고 봤더니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하죠. 첫 번째 이제 브렉시트라고 해서 브렉시트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있다. 임금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전체 에너지 가격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고 보고 생산성을 감소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튀르키의 경우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전년도 동기 대비 60%가 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60%가 넘으면 어떻게 이거 감당을 하는지요? 이 튀르키예 대통령이 예.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재선에 성공했다고 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냐면 예전에 대통령일 때 어떤 정책을 피했냐면은 네. 굉장히 저금리 정책을 계속 고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는 물가와 연동이 되어 있는데 네. 그 계속 저금리 정책을 경제 성장을 시킨다는 명분화했더니 지난해 10월 물가 상승률 85%까지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정치와 정책의 일정 수준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네, 비판이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뭐 최근 들어선 다시 뭐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렇게 세금도 인상하고 재선한 뒤에 여러 가지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어느 정도 물가를 잡는 영향이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진짜 누르면은 이게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간 더 크게 터진다는 거를 또 입증을 한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또 아르헨티나의 경우로
정보를 살펴보면요.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저 아까 60%도 대단하다 했는데 35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고, 국제 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서 나온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르헨티나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문제는 음. 이게 누가 대선에서 당선되든 이 상승률은 계속 될 것이라고 무디스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뭐 가뭄, 대외적인 요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 부분이 다 지금 맞물려 있어서 사실은 전 세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향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네. 또 밀,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파를 아직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르헨티나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라는 거 이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게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네.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러면은 아무도 대통령 안 맡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게 쉽지 않은데. 자, 전 세계가 고물가로 시름이 깊습니다. 자, 이미 높은 금리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이제 좀 인하가 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정말 쉽지 않아 보이고요. 미국 연준 인사들이 이제 연내 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거 아이고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음.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의 연준의 대다수의 입장이 네. 지금 금리 인하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 하락이 더 중요한 중요하다. 목표다이기 때문에 아마 금리 추가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물가 안정이 중요하니까 뭐 그렇군요. 자, 미국의 기준금리를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이 클 건데 결국 이제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IMF라는 단어가 우리 국민에게 굉장히 상처고 두려움의 대상인데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지 5년 이내에 진정된 경우는 전체 60%채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금 얘기죠? IMF에서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예. 최근에 한 56개국에서 발생했던 인플레이션 111건을 다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야 좀 문제가 해결되냐 봤더니 5년 안에 문제가 해결된 경우는 별로 없었다. 아. 즉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더라도 이게 뭐 몇 개월 만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면 안 된다라는 식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뭐냐면 물가가 잠깐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뭐 예를 들면 금리와 관련한 정책을 확 수정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또 경고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인플레이션이 당초의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해석인 것 같은데 치솟는 물가 때문에 이제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분기에도 민생에 전력을 쏟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 차인 동시에 네. 또 민생 경제 살리기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국정과제 점검 회의라든가 비상경제 민생회의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방송에도 굉장히 생방송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1차, 2차 회의가 있었는데 3차 회의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국민들께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는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요. 그러나 뭐 지금 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민생이다. 여기에는 네.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물가 불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정말 신중한 정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또 국회는 다른 이슈들로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민생에 대한 고민을 지금 뭐 3차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이게 좀 예. 정치권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야의 강대강 대결이 계속되면 국회가 재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국회에서 사실 서로 싸우는 의제를 놓고 하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경제를 살려보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권이 민생 문제에 너무 외면한다 이런 비판 여론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요. 최근에 뭐 각종 여론조사 수치를 보더라도 이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치권에 대해서 좀 전체에 대해서 이제 싸늘한 게 네, 나타나는 경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국정감사도 있고요. 예산 정국이 있는데 얼마나 또 여야가 합심을 해서 자 이제 민생 문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자. 이 문제는 우리가 큰 이견이 없으니까 빨리 해결하자. 이런 흐름이 될지는 이제 10월 국정감사라던가 앞으로 예산 정국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여야 싸움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피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 또 이 세 가지를 목표로 동시에 취하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은 거는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삼중 딜레마라고 해서 정말 요즘 신조어 너무 많아요. 트릴레마라는 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 모드로 들어갔다가는 자칫 내수 회복 동력을 훼손할 수도 있고요. 또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기엔 또 금융 불균형이 확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정말 돈을 풀어도 문제, 꽁꽁 싸도 문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가야 할 방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텐데요. 이 물가를 좀 잡고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답답해요. 네. 사실은 물가라는 게 국제 상황과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노력만으로 갑자기 뚝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통해서 타격이 너무 많이 오지 않도록 하는 정책은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온 뉴스가 가계부채 뉴스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부분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가계부채 폭탄이란 말이 나오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위기 딛고 도약할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입니다. 정말 가을이니까 가을하면 생각나는 게 또 축제 아니겠습니까? 이 반짝 또 즐겨야 되는 시기예요. 네, 정말 전국 곳곳에서 축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매년 이맘때 특히나 부산으로 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부산국제영화제 때문인데 올해는 이제 연휴가 끝나고 첫날인 어제 개막을 했죠. 예, 부산국제영화제 어제 밤에 개막식을 열었고요. 이제 13일까지 열흘간 진행이 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국제영화제의 어떤 집행위 또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 문제 여러 가지 뭐 인사 갈등 이런 게 계속 비춰져서 집행위원장 자리에 공석이었던 문제 등이 표면화됐었고요.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 누군가 나가서 주빈이라고 하죠. 맞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네. 하냐라고 찾다가 배우 송강호 씨가 이걸 선뜻 맡아줬다고 해요. 그래서 오. 배우 송강호 씨가 이제 주빈 역할을 해서 예. 사진을 보시면 이제 레드카펫에서 이렇게 맞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 재밌네요. 또 누가 네. 찾아왔느냐 영원한 우리들의 스타 주윤발 맞아요. 영화 배우가 찾았다는 네. 것도 굉장히 화제입니다.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작품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세상을 떠난 이제 우리가 별이 된 스타들과 네. 관련한 여러 가지 기획전도 있어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송강호 배우의 역할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호스트 역할이 새로 생긴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내부 인사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떤 내용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내부의 성비 논란, 그 다음에 인사 논란 이런 게 겹쳐서 제대로 집행위원회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래도 수습을 하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이제 내부에서 물색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송강호 씨가 이걸 선뜻 맞췄다고 하는데 네. 이게 하고 싶다고 또 그냥 우리가 호스트를 맡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송강호 씨가 워낙 국제적으로도 인지도가 높고 뭐 국민적으로도 국민 배우라고 불릴 네네. 정도로 어떤 권위와 위상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산국제영화제가 좀 순탄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영광스럽겠지만 그만큼 부담도 크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개막을 하게 됐고 영화제가 개막을 하면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개막작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영화제 개막작은 제목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한국이 싫어서 과연 어떤 작품인가요? 근데 뭐 저도 이게 이제 개막작이다 보니까 아직은 못 봤습니다. 나중에 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 내용을 찾아보니까 20대 후반의 여성이 본인의 행복을 찾아서 어느 날 말 그대로 한국이 아니라요 뉴질랜드로 떠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 도대체 배경이 뉴질랜드냐 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면 네. 어떤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처한 현실을 살짝 엿볼 수 있다라고 하죠. 예를 들면 미래에 가진 불안감, 굉장히 좀 내가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선택하는
어떤 젊은 층의 고뇌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보통 이제 영화제에서의 개막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미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의미도 있어야 되죠. 예, 의미도 있어야 돼서 그런 네. 점에서 사실은 이 영화가 굉장히 또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되게 관심이 가는 작품이네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무엇보다 또 이분의 방안을 기대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까 주윤발 배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인성도 너무 훌륭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고 영화는 또 따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홍콩의 누아르 영화라고 부르는 영화의 정말 주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와호 장룡을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은 영화의 또 주인공으로서 굉장히 전 세계적인 스타 주윤발 씨가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여하고 지금 부산국제를 찾았는데 영웅본색 예. 이 영화를 안 본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없죠, 어쨌든 주윤발 씨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음으로써 다시 한번 좀 이 영화제 자체가 많은 대중의 관심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한때 그 홍콩 느와르 영화 막 홍콩 또 영화들 너무 붐이었잖아요. 자, 작년에 또 비프에서도 우리 양조위 배우가 아시아 영화인상을 주인공 자격으로 이제 참석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때. 예. 양조위 배우를 좋아하시는군요. 너무 이게 그 화양연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양조위 배우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유년 시절에는 역시나 장국영 배우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이 천녀유혼 이후요. 교실마다 학생들이 책 속에 맞아요. 몰래 네. 장국영 사진을 숨겨놓고 봤다. 그리고 이제 뭐 초콜릿 광고. 이런 것도 이제 장국영 우리나라에서도 씨가 익숙하죠. 네. 익숙한 배우였는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죠. 맞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기억되는 영화인으로 보고요. 네. 이제 주윤발 씨 같은 경우가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했고 지난해는 양조위 씨가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홍콩 출신 영화 배우들이 잇따라 또 수상을 한 것도 좀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지점이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그러네요. 아니 저희 세대한테는 너무나 반가운 배우들이 자꾸 등장을 하니까 네. 좋은데 이번 영화제에서는 또 주윤발 배우 예전 작품과 신작도 모두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웅본색 와호 장룡도 볼 수 있고요. 신작 원모 찬스도 상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주윤발 특별전의 느낌이죠. 이 팬들이 보다 보면 그 젊은 시절 이렇게 바바리 코트를 휘날리면서 쌍권총을 성냥개비. 쏘면서 성냥개비를 씹던 그 젊은 배우 주윤발도 볼 수 있겠고 예. 조금 더 원숙한 모습의 와호 장룡에서의 이 배우의 모습 그리고 최근에 신작에 등장한 모습까지 비교해보서 연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걸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너무 외모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연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주윤발 배우를 좋아하는 우리 팬들에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국내외 인기 배우들 또 시네필들이 좋아하는 유명 감독들도 영화제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누가 오나요? 예, 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워낙 유명한 명감독이니까 네네. 하고요. 사실 이분이 이제 뭐 모르는 분이 없는 판빙빙 같은 배우들 예. 또 스티브 연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는 윤여정, 송중기 이런 배우들이 참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코리아 아메리칸 특별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스티브 연이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네. 한국계로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도 오픈 토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야, 정말 반갑고 굵직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평소에는 또 보기 힘들었던 유럽 영화들도 쉽게 만나볼 수가 있대요. 저 유럽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인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극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니까 상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마니아층이 있다라는 좀 선입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총 70여 편의 유럽 영화를 오. 유럽 영화 진흥기구와 함께 이번에 선보인다고 하니까 정말 유럽 영화 보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절호의 기회이고요. 네. 물론 뭐 요즘은 워낙 이제 영화도 이후에 뭐 공급하는 채널들이 많아졌죠. 유료 채널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 팬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말 영화 팬들은 정말 이날만 기다렸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부국제 로망은 무엇보다 바다와 영화 또 지금 가을 이 세 가지 테마의 좀 만남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의 로망입니다. 이 말은 못 가봤다는 얘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월 국정감사 제일 바쁠 때니까. 예, 그리고 11월 예산정국 이 앞을 두고 정치부 기자들 초비상에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못 가봤는데 네. 언젠가는 꼭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버킷리스트에 넣어두시고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도 정말 가보고 싶어요. 네, 어쨌든 영화제뿐만 아니라 부산 곳곳에서도 이제 맞물려서 지역 축제가 많아서 부산 간 김에 함께 즐기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또 먹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부산하면 왜 우리 자갈치 아지매 이런 말이 있는데 5일부터 나흘간 부산 자갈치 축제가 또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부산 가신 김에 이런 먹거리와 관련된 지역 특산물 관련된 축제 즐기셔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13일부터 15일은 영도구의 영도다리 축제가 열리고 14일부터 15일까지 남구에서 UN 평화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화를 보시는 것도 재밌지만 그 지역에서 느끼는 걸 같이 즐기시면 굉장히 몇 배가 되죠. 네. 음식도 왜 우리가 집에서 먹는 것도 맛있지만 더 맛있다고 느끼는 건 그 식당이나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분위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화 즐기시면서 부산에 이제 맛있는 먹거리나 축제 즐기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손님 맞이 되게 부산 시민들이 분주하실 것 같고 그렇죠.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실 것 같은 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국제 행사인 만큼 이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도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부산시에서 이미 4일부터 시작을 했고 14일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부산시만의 과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뭐 전 곳곳에서 응원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아주 홍보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공식 후원사인 이제 대형 회사들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걸 선보인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올해 부산 국제영화제의 좀 특별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TT 플랫폼의 확대로 영화의 경기가 사실 조금 희미해졌잖아요. 근데 영화제에서도 좀 이러한 변화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OTT 콘텐츠를 소개하는 섹션이 또 따로 마련이 됐다고 하네요. 전 이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OTT를 볼 수 있는 온스크린 섹션을 아예 마련했다라는 걸 들고 영화와 OTT의 경계가 사실 무너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오히려 OTT용으로 제작된 것이 이제 영화계로 진출하는 이런 느낌이랄까요? 뭐 재밌는 것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독전 2 이런 거 굉장히 좀 기대작이고 또 김혜원 감독의 괜찮아 또 정우성 감독의 보호자 등이 뭐 파노라마 분야에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제가 보기에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개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찾아가면 또 굉장히 즐겁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독전 2, 저 독전을 너무 좀 충격적 신선하게 강렬한 봐서. 영화죠. 그러니까요. 강렬한 저도 영화죠.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내부 인사 논란 등의 내홍을 딛고 우여곡절 끝에 개막한 부산국제영화제가 폐막하는 날까지 아주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69개국의 209편이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이 된 만큼 다양한 기준으로 또 좋은 영화들을 쏙쏙 골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영화제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영화제 즐기는 팁을 좀 전수해 주신다면, 직접 가보시진 않았지만 팁은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영화 마니아의 입장에서 이게 참 웃기고도 슬픈 조언인데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영화를 보니까 저는 영화에 집중을 안 돼요. 못 맞아요.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일정에 빡빡하게 져서 다 보고 와야지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이때 아니면 못 보겠다라던가 정말 이 영화는 내가 제대로 감상하겠다 하는 영화를 일정표를 보시고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라라랜드가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지만 제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봐가지고 두 번째 볼 땐 아예 다른 영화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곤한 상태에 보지 마시고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라는 또 팁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이번 주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식품이다. K푸드의 세계적 인기인데요. K-팝, K-콘텐츠, K-뷰티 등등에 이어서 이번엔 K-푸드까지 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이 냉동 김밥이 없어서 못 팔 정도고요. 또 대만에서는 한국식 배달 서비스, 이건 진짜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서비스예요. 배달 서비스가. 주문하는 라면과 떡볶이가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이길래. 네. 사실 K푸드 중에 냉동김밥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네. 예. 우리나라 사람은 냉동김밥 안 먹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까 K김밥 먹기 챌린지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유행을 하면서 도대체 뭐길래? 라는 호기심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또 챌린지 떡. 가격이
냉동 김밥이다 보니까 비싸지 않은 거죠. 아. 그래서 그런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대만에서 요즘 굉장히 K푸드가 인기라고 하는데 네. 2년 만에 네. 현지 쇼핑 앱을 한번 봤더니 다운로드 1위.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음. 24시간 내 도착 서비스를 진행을 했는데 온라인 유통 기업이 네네. 이게 어떻게 2분기에 현지 쇼핑 모바일 앱 다운로드 1위를 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하고요. 요즘 베트남에서는 한국 햄버거 연분이 불었다. 사실 햄버거가 미국이 원조인데요. 그렇죠. 네. 땡땡 뭐 대형 회사들이 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식 햄버거가 인기라고 하니까 한국식 굉장히 햄버거는 뭐죠?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아닐까 네네.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희가 이제 여러 나라의 음식들을 퓨전으로 우리나라식으로 많이 만들어내긴 하잖아요. 저도 그 중국의 짜장면을 우리나라 짜장면이랑 맛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파는 짜장면은 우리나라식으로 된 그러니까요. 자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예전에는 또 뭐 인기는 한국 음식 하면 이렇게 불고기, 비빔밥 이런 것들이 지금 외국인들한테는 많이 알려졌었는데 메뉴도 참 다양해졌습니다. 자, 어쨌든 몽골에서는 또 우리나라 편의점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신기하네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편의점에서만 맛보는 뭐 어디 편의점 무슨 빵 맛있다 이런 게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굉장히 높으니까 네. 재미있는 현상이긴 한데 네. 이게 아예 몽골에서는 모 편의점이 뭐 상반기에만 1,000만 명이 다녀갔다. 말 그대로 단순히 뭐 지나가다가 뭐가 없어서 사는 곳이 아니라 찾아오는 핫플레이스. 아. 너무 재밌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식품이 좀 특이하게 인기냐라고 봤더니 K푸드라고 하죠. 한국식 치킨. 배고프다. 맛있죠. 예, 김밥. 맛있죠. 네. 그리고 도시락인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식 레시피가 적용된 도시락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라고 하고요. 좀 주요 고객층을 분석해 봤더니 20대 비중이 40%. 그러니까 젊은 층이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즉석 치킨 이런 게 굉장히 인기라고 하니까 제가 보길래 치킨은 정말 우리나라 치킨 진리다 이런 생각이 한국 하면 듭니다. 또 치킨이 맞습니다. 네. 자,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을 또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모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에 이제 K푸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기도 한다고 해요. 저 이게 깜짝 놀랐는데 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트에 한국 대형마트가 있는데 여기 김밥, 피자, 빵 이런 걸 그렇게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팥빵을 외국에 가면 보기 좀 어려웠었거든요. 어렵죠. 뭐 일본 같은 데는 있죠. 네. 이제 팥을 많이 사용하는 네. 문화권에서는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소보루빵하고 단팥빵이 엄청 인기고 김밥도 엄청 인기라는 소식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제 왜냐하면 김밥이 과거에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식품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김이 특유의 향이 있죠. 이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아는 외국인은 김을 주니까 기절초풍, 비린내라고 느끼는 분들도 그럴 있어요. 수가 익숙하지 않은 있겠네요. 분들은. 네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미국에서도 냉동김밥 팔리는 데 깜짝 놀랐고 인도네시아에서 줄 서서 소보루빵, 단팥빵, 김밥 사간다고 하니까 또 내심 이제 이 맛있는 걸 인도네시아 분들도 알게 됐구나.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저희는 너무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먹던 것들이라서 별로 소중함을 몰랐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먹어보고 반응이 좋은 것도 너무 뿌듯하고 실제로 또 외국 나가보면 입맛이 안 맞아가지고 다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네. 어쨌든 K푸드가 이렇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가요? 일단은 K컬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오징어 게임 유행하니까 그 달고나 만드는 게 불티나게 팔렸다. 맞아요. 다시 한번 이제 K컬처 영향도 있다라고 보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음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는데 네. 워낙 이제 유통망이 확대되다 보니까 낯설지 않아서 일단 먹어보니까 맛있다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서 챌린지 하는 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매운 모 라면 아시죠? 네. 이제 컵라면 형태로도 나오죠. 그거 보면 외국 학생들이 그거 먹는 챌린지 기절초풍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게 맛있어서 챌린지 하는 게 아니라 네. 도대체 어떻길래 그 제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바는 맵죠. 네. 요즘은 푸드가 그냥 음식이 아니라 K푸드라는 말에 문화를 함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식품별로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텐데, 명동이 요즘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로 활기를 띠는 건 참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일본인 관광객들의 쇼핑 목록 필수품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김이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데 사실 김은 네. 예전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는 일본에서 유학하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학생들도 우리나라 들어오면 가서 김을 대량으로 많이 사가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일본 음식 잘 보시면 참기름 뿌리고 뭐 굽고 소금 뿌리고 이런 김이 아니에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 그리고 얼마나 또 포장이 잘 돼 있습니까? 그런 문화가 많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검은 반도체라 불릴 정도로 네. 요즘 수출이 굉장히 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미김 같은 경우에는요, 살펴봤더니 지난해 같은 김보다 네. 6.3% 그리고 그냥 마른 김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김보다 28.1% 늘었다고 하니까 또 반가운 소식이네요. 제가 지금 검색하는데 급해가지고 못했는데 결국 울버린 영화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그 배우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헐리우드 배우인데 김에 완전 푹 빠져가지고 따님하고 올 때마다 김을 막 이렇게 싸가는 게 파파라치에 찍혔어요. 그리고 네. 글쎄 그냥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네네. 우리나라 배우들이 외국 갈 때 네. 왜 이제 빵, 샐러드 이런 것만 먹다가 왜 짭짤한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 김이 네. 김하고 다이어트용. 햇반 필수지. 김이 칼로리가 이제 아주 높지는 않으니까 어. 굉장히 유명한 모 배우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해외 갈 때 자기는 그 조미김 가져가서 밤에 간식으로 먹는다는 얘기인데 안주로도 먹고. 예, 제가 보니까 그런 분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또 K 알코올은 또 어떤지 살펴볼게요. 막걸리의 인기가 상당하다고요. 근데 이제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가 이제 뉴욕 출장 가거나 하면 그때부터 막걸리 전문점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건강한 술이다라는 네.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이게 맥주나 이런 건 굉장히 많은데 네. 막걸리 좀 신기하잖아요. 맛있어요. 쌀로 만든 네. 술이라는 것도 좀 재밌고 그래서 많이 팔리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뉴스 봤습니다. 모 업체에서 일본 시장에서 허니버터 아몬드 주를 선보인다라고 하는데 진짜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막걸리로 유명한 업체인데 어떤 술일지 또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요. 네. 막걸리 수출량을 한번 우리나라에서 살펴봤더니 일본으로 수출한 규모가 52.9% 전체 수출량이라고 하니까 일본에서 한국 막걸리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또 우리나라의 고유의 술들이 되게 많죠. 동동주부터 시작해서 뭐 탁주든 뭐 우리나라의 전통 술들도 이번 기회에 좀 같이 이렇게 전략을 잘 짜가지고 같이 좀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MC는 네. 진심이 담겨 있는 저 눈이 반짝반짝. 아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서양 음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빵이잖아요. 사실 뭐. 네네. 근데 빵이나 이런 것들은 매운맛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 라면 이런 것들도 세계 곳곳에서 인기가 많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맵기로 유명한 모 라면이 지금 일본 라면보다 6배 정도인데도 미국에서 엄청 잘 팔린다. 이런 네. 뉴스가 나오고 그거 말씀하세요. 있고요. 꽃꽃에 그려져 있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라면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매운 먹는 라면. 그렇습니다. 예, 분식점 가면 대표 메뉴로 올라와 있죠. 껌인데 별로 안 매운데. 굉장히 네. 인기가 많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건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뭐 빵으로 굉장히 유명한 국가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네. 몇 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형식의 우리 이제 있죠. 그런 빵 가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북미 지역에 매장 1000개를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네. 방송하기 전에. 근데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빵이 너무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요.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예쁘다. 너무 작고 예쁘고 맛있다. 맛이 다양하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이 인기의 한 요인이 아닐까 제가 취재를 통해서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떡도 진짜. 떡도 맛있는 거 진짜 많거든요. 그 우리나라 케이크 굉장히 예쁩니다. 그러니까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또 자부심과 긍지가 또 느껴집니다. 이 K푸드 때문에. 자, 우리 음식이 많은 이들에게 이제 상을 받고 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기의 바탕에는 대기업이 좀 공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이 한몫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장인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너무 맛있고 좋은 것들이 많지만 이게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K푸드 인기 한계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 또 우려도 반면에 있다고 해요. 자, K푸드의 미래 소비층 확보와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를 위해서 좀 정말 고민이 참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또 물 들어올 때 그렇죠. 모셔야죠. 과거에 네. 만두, 덤플링 하면 중국 제품이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대기업 관계자들을 제가 취재해 보니까 요즘 만두 하면 한국의 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만두피 하나를 만들 때도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만두피가 어느 정도 돼야 좋아하느냐를 본다라고 하고요. 까다롭게. 만두가 뜨거운 음식이잖아요. 예. 차가운 만두 보통 우리가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두가 커서 깨물어 먹는 걸 좋아하지만 서양인들의 입장에서 이 뜨거운 만두를 이렇게 먹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익숙지 있으니까 않죠. 체형을 고려해서 만두의 크기까지 고려하고 맵기는 어느 정도를 해야 가장 좋아하는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기업, 식품기업이 너무 중소기업을 잠식한다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또 해외 진출을 할 때 보면 이런 대기업들의 엄청난 연구, 결과, 마케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 더 많은 제품군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감합니다. 자, K푸드 인기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정말 전략적인 또 홍보 마케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희연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이 끝나더라도 저희 상담 접수는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어디든 여러분 편한 곳으로 접수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